시선 김종배입니다. 이 같은 판결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라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점 저희도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법관도 그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또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습니다. 네.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영식 부장판사를 파면 또는 특별감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 정혜성 뉴미디어 비서관이 청와대는 그럴 권한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덧붙인 말입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말해도 될 법합니다. 자, 국민이 청원을 넣고 서명을 한 이유, 그것은 바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비판하기 위함이었다라고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있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K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군사공장 폐쇄를 발표한 GM 본사의 최고위급 임원이 오늘 방한했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을 면담했는데요. 베리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군산 공장에 대해서 인수의향자가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가겠다, 이런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네네. 정부는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고요. 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자금 지원 또 자금 출연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 문제 저희가 4부에서 어제에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짚을 계획이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재산관리자가 또 구속됐습니다. 네. 법원이 오늘 새벽에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네네. 이영배 대표는 하도급 업체와 이제 거래한 대금을 부풀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이죠,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불한 것처럼 꾸며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영배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는 배임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영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죠. 다온이라는 회사에 자기의 이제 회사 돈을 담보도 없이 아주 낮은 금리로 빌려준 건데요. 네. 이렇게 검찰이 파악한 횡령 배임 금액만도 이제 총 92억 원에 와, 다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영배 대표 이제 지난 2008년 정호영 특검 때부터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인물입니다. 네네. 이 때문에 이제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 들어갔는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영배 대표가 구속이 됐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금고지기로 알려졌던 인물들 모두 구속이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가장 먼저 MB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달 16일에 구속됐습니다. 네. 그로부터 이제 한 달 후인 지난 15일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됐습니다. 네. 이 사무국장은 구속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했고 또 최근까지도 그 변동 내역을 직접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이 씨가 관리했다는 그 차명 재산에는요, 오랫동안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던 도곡동 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근데 이영배 대표까지 구속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 다스 관련 수사가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하고 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했던 다른 갈래의 수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유용 사건의 경우는 네네. 네. 그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이 이제 법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사이버 사령부 건 같은 경우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구속이 됐다가 풀려났죠. 이제 구속적부 심사를 거쳐서요. 그랬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김태효 전 청와대 전략기획관은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이제 구속을 면했고요. 네. 국정원 특활비 건 같은 경우는 장성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그리고 장다사로 전 정무비
비서관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지만 역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고요. 반면에 다스 건은 이제 앞서 전해드렸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족족 영장이 발부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수사에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석은 영장 발부 사유로도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부 사유가 무슨 뜻이에요?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보면은 뭐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봤기 네. 때문인데 네.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네네.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고요. 예. 이영배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제 검찰이 다스와 관련해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네. 법원도 인정했다. 이런 얘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대비되는 사례가 김관진, 임관빈 이 두 사람 같은데 네. 구속 적부 심사 끝에 풀어주면서 그때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네, 그랬었죠. 이걸 이제 그 석방의 사유로 들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뭐 이런 법원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나중에 밝혀질 일이지만 아무튼 단순 비교를 하면 최소한 다스 수사에 대해서는 법원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네.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잡고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동계올림픽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초 소환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죠. 네, 아파트 재건축 안전 진단이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입니다. 네. 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과는 다르게 이제 앞으로는 건물이 낡아서 구조적으로 안전 문제가 심각할 때만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보면요. 구조 안전성이 20%를 차지하고요. 네. 주거 환경이 40%, 네. 시설 노후도를 30%로 봅니다. 또 비용 분석을 10%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구조 안전성이 기존의 20%에서 이제 50%로 높아집니다. 기준을 강화하고요. 주거 환경은 대신 40%에서 15%로 네. 또 시설 노후도도 30%에서 25%로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튼튼하면 허가 안 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뭐 목동 아파트는 뭐 또 제동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파트도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선회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아파트도 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함께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강남 이 재건축발 이 부동산 상승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방선거 전에 이런 그 대책이 나왔다는 것에 또 주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강원랜드 채용 청탁자 등 10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네. 압수수색 대상자 중에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전현직 보좌관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 안미연 의정부지검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윗선에서 그렇게 말을 했었고요. 그렇죠. 네,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름이 기재된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외압을 받았다. 네. 이렇게 또 폭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가죠. 네, 최문승 강원도지사가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랬죠. 이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서 아시안게임은 개최를 희망하는 그런 나라가 적기 때문에 네. 올림픽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최 지사가 사실 이제 북한의 마식령 스키장도 잘 돼 있다. 여기를 뭐 이용해 볼 수도 있다. 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네. 장 의원 역시 마식령 스키장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 네. 만점짜리 올림픽이라면서 아주 잘 된 것 같고 같은 민족끼리 화합해서 아주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무튼 2021년에 가서는 이 뭐 한반도 위기, 네. 안보 불안 이런 거 다 걷어내고 마음 편하게 좀 치렀으면 좋겠어요. 아우 좋죠.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 아니겠어요? 네. 제발 좀 그렇게 그랬으면 기대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한국산 수입품 규제 등 이렇게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국제 규범에 맞춰서 과감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다시 밝혔습니다. 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미국의 철강 제품과 변압기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해서 이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또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도 양국이 협의 중에 있다. 그런데 이제 협의가 결렬되면 WTO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 WTO에서 승소를 해도 뭐 미국이 이행하지 않고 있고 뭐 이렇다 보면 또 실익이 없다 이런 이제 지적들도 하고 있는데요. 네. 홍 수석은 이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면서 미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적법한 후속 조치로 보복 관세를 취할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갈래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통상은 통상이고 안보는 안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야권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걸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어떤 정치 공방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정부와 여당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휴일 근로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이제 최대 징역 3년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네네. 예외적으로 좀 그 휴일 근로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상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노사 간의 합의가 있을 때 또 네. 대통령령으로 정했던 그런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휴일 근로가 허용이 되는데요. 네네. 그때도 1.5일의 이제 대체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위법적으로 휴일 근로를 한 노동자가 있다면 그 노동자에게는 대체 휴가 1.5일 더하기 통상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네, 줘야 합니다. 네, 네. 지금 여당이 이런 이제 검토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야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2014년에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이 이제 제기됐었는데, 예, 그랬었죠. 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향 직원이 박 전 대표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예. 경찰 조사에서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시향 직원들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인데요. 네네. 서울시향 직원들 이제 당시에 박 전 대표가 폭언과 성추행을 했다 이런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박 전 대표는 이제 당시에 직원들의 음해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네네. 경찰 조사에 앞서서도 이제 서울시가 조사를 했는데 폭언과 성희롱 등 일부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네. 이제 경찰 조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재판부는 근데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놨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반전이 이루어졌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네, 그랬죠. 예. 자,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네,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성추행 파문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연출가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피해자는 그 해당 인물이 이름만 들으면 누군지 아는 연극계 대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당했던 성추행 사실을 조목조목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네. 배우 겸 대학 교수 조민기 씨도 학생들을 성추행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교수직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네네. 학교 측에서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확인하고 조 교수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네. 조 씨는 사실 무근이다, 억울하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끝이 없군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뉴스예보 여기까지 진행하죠. 양아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진통 끝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각각 출범을 했습니다만 그 중간에 의원들이 몇 분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3명인데요. 박주현, 이상돈, 장정숙 의원 이 3명이죠. 이 3명의 의원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책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 이상 볼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책 해법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성명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는 정치로서 양식과 품위를 저버린 후한무치한 행동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죠. 박주현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많이 복잡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그 점 질문 드리기 전에 예. 오늘 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던 거, 그 박지원 의원의 그 발언이 있었잖아요. 이른바 주적 발언.
예. 그러니까 그 안철수 전 대표하고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예.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라고 했다더라라는 발언에 대해서 당사자인 2명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뭐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네네네. 뭐 제가 거기 참석을 했고요. 네. 그래서 박지원 대표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제 들은 것뿐인데 네. 뭐 제가 이제 기사를 쭉 훑어봐도 어쨌든 두 분이 뭐 두 차례인지를 만난 건 사실이고 예. 예, 그리고 주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발끈하시는 거 보니까 주적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대로 해서 네. 지금 뭐 정치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의 뉘앙스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이런 그 맞습니다.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혹시 그 구체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건 없고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진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떠나서 그러면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이 얘기에는 이런 논란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바른미래당이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 이게 맞습니다.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 점을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뭐 지금 어쨌든 바른정당 쪽에서 오신 분들은 네. 계속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보수를 대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보수를 대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유한국당을 이제 넘어서겠다라는 것인데 네. 또 일각에서는 또 자유한국당 적어도 자유한국당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절대 없다 하는데 네. 사실 지난 8월 그 27일 전당대회 때 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뭐 합당은 물론 연대도 없다 이렇게 막 아주 노골적으로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합당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말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보나 또 거기에 이제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의 성향을 봐서 그 보수의 길로 계속 갈 것이 뭐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간단히 정리하면 의원님의 지금 그 상황이 몸 따로 마음 따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아니요, 뭐 저는 그 바른미래당 의원으로 소개되는 게 제일 힘들고요. 사실은 뭐 민주평화당을 만들 때 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도 민주평화당과 그 개혁 과반수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개혁 경쟁을 이루고 그래서 촛불 민심을 받들고 또 호남에서도 호남 유권자들이 그렇게 바라는 어떤 경쟁 체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뭐 정말 그 적극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바른미래당의 지금 두 공동 대표께서 정말 그 박주선 대표는 불과 한 달 전에 합당 시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법안에 직접 사인을 하신 분이고요. 예, 유승민 대표는 합당이 아니고 그냥 멀쩡한 당에서 나오는 경우라도 분당 수준인 경우에는 비례대표의 선택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법안에 유승민 대표뿐만 아니라 정병국, 하태경 등등 지금 다 사인을 하신 분들이 예, 지금 그러면 이렇게 출발하는 그 출발 시점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180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왜 마음을 왜 바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 주기는 싫은 건가 보죠. 뭐, 예. 그리고 어쨌든 의원 3명에 따른 보조금이 상당할 테고요. 보조금 문제도 있나요? 예. 그럼요. 보조금이 의원 3명에 따른 보조금이 상당하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일부가 추가 탈당을 하지 않을까?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을까? 또 민평당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빠지면 사실상 27석인데 그거에도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의원님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하시니까 지금 양갈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의원님과 이상돈 의원 그리고 장정숙 의원 외에
국민의당 출신의 한 2명 정도의 의원이 그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일부 보도가 되고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민의당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이에요. 왜냐하면 네. 민주평화당에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에는 새누리당에서 오신 분들, 또 뭐 국민의당에서 오신 분들,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이제 그 합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합당하는 과정에서 진보라는 말이 확 빠져버렸거든요. 네, 원래 국민의당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로 난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유승민, 안철수 두 분이 이제 통합 선언을 하면서 네.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보수와 중도가 만나면 보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비례든 지역구든 남아있는 의원님들 중에 네. 그러니까 개혁적인 진보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은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의 전언에 따르면 그냥 구체적으로 박선숙 의원하고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의원님도 네.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네. 비례대표시기 때문에 이제 예. 저희 문제가 해결될 때 같이 뭐 아. 해결이 돼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 이게 3명이 아니라 5명이 아니라 7명, 8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더 네. 이게 그러니까 저기 그러니까 그냥 풀어준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풀어줄 가능성 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실리적인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 두 공동대표가 자기가 법안 발의를 하고요. 네. 예? 최근까지도 그렇게 얘기했던 걸 완전히 여반장으로 이렇게 말을 뒤집는 그게 새로운 정당으로 출범하는 네. 당 대표가 저는 그 바른 미래가 아니라 바르지 않은 과거로 가는 당이 지금 돼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갈래는 자유한국당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가 다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보도를 타고 있는데 이 점은 혹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분들 입장에서도 와 보니까 정체성이 다른 분들이 막 섞여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거 뭐 이게 당이 이래서 되겠나? 사실 정당이라는 게 동지라는 게 당원 동지할 때 뜻을 같이 하고 정체성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인 게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이제 좀 이쪽 저쪽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의원님을 포함한 3명의 비례대표 의원은 교섭단체 등록에 사인을 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기를 예. 국회법 취지상 바른미래당 교섭단체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하던데. 그게 이제 어제 오늘 국회 사무처가 굉장히 이제 왔다 갔다 번복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거는 국회법 33조의 의원들의 연서 날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의 의사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들 의사가 필요 없으면 그냥 명단만 제출하라고 하든지 자동으로 그냥 올리게 되는 거지 굳이 그 날인을 받아오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세 사람은 날인하지 않았으니까 무소속으로 자리 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뭐 무슨 국회법 해설서에 뭐 그 경우에 그냥 한 당의 의원은 교섭단체를 이룬다 이런 해석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민주평화당하고 활동을 한다라는 걸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날인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되고 안 되고는 뭐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우리 셋을 빼고도 27석이지만 혹시 이게 줄어들 경우에 교섭단체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예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출당을 안 시켜준다는 전제에서 그 추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선례가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인데,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이제 얼마 전에 그걸 풀었습니다만, 바른미래당에서도 사실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아니, 저희가 국민의당으로 있을 때요. 네. 민주평화당 발기인에 올라갔다는 이유로 179명인가를 한꺼번에 2년간 당원권 정지를 했어요. 그 징계도 이 통합신당에 그대로 이게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뭐 이어지든 안 하든 뭐 다시 새로운 뭐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주장은 그랬습니다. 아니, 이 비례 세 사람은 특별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로는 안 되고 제명을 해달라. 네. 네, 지금 저희가 민주평화당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해당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그 제명이라는 징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삼아서 3019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마지막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면 정리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뭐 저는 그 지방선거 이전에도 저는 뭐 좀 상식을 믿고 싶고요. 네. 네,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재편이 될 건지는 뭐 저는 그 또 지방선거 결과에도 달렸겠지만 네. 일단 뭐 저는 다당제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개혁 경쟁을 하고 네. 바른미래당이 보수 경쟁을 해서 정치에도 좀 국민을 위한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박주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 색다른 시선이 만들어집니다. TBS 앱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바로바로 의견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앱을 통해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51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색다른 시선 기다립니다. 뉴스보다 재밌고 뉴스보다 뜨거운 무작위 댓글 시간입니다. 최광기 토크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광기입니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예, 2월 하면 뭐니 해도 이제 졸업식의 달이죠. 그렇죠. 또 졸업식 하면 또 꽃집이 아니겠습니까? 네. 졸업식 특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예. 그런데 이 꽃다발을 사갔다가 시든 채로 가져와서 환불을 요구하거나요. 주문하고선 찾아가지 않는 여기저기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노쇼족이 여기도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 기사 봤어요.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얌체 손님 때문에요. 꽃집 주인들이 아주 속을 끓이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사진만 찍고 바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너무했지. 너무하죠, 이건. 이 진짜, 예. 졸업식이 끝난 오후에 이제 꽃이 시들었다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오는 건데요. 네. 특히 겨울에는 실내외를 왔다 갔다 하면 온도차가 커서 꽃이 더 빨리 시들고요. 네. 또 바람 때문에 쉽게 상하기도 하는데 이걸 핑계 삼아 이제 바꿔달라는 거죠. 환불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되파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꽃집 주인들은 이제 대부분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네. 고객들이 항해 정말 울며 거저 먹기로 환불해주는 꽃집도 덜어 있다고 하네요. 아, 참 씁쓸합니다. 저도 이제 그 아들님이 졸업을 해서 네. 그 이제 그 꽃다발을 하나를 사야 되는데 네. 생화는 오래 못 가서. 그렇죠. 근데 조화 중에서 이게 비누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죠. 향이 많이 나는. 어머, 그래요. 그거 사서 지금도 있어요, 집에. 맞아, 집에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방향제 비슷하게. 그렇죠. 거기다가 그 천일홍 같은 거라고요. 보라색 그 맞네. 드라이 플라워 같은 거 꽂으면요. 완벽한 또 인테리어 효과. 근데 참 이상하게 아들이 아니라 아들 놈이네요, 꼭. 애정의 네. 표현. 아, 그래, 알겠어요. 네. 아들님들 힘내세요. 자, 네. 댓글 소개해 주세요. SKGK 땡땡님께서는요. 시들었다고 환불하면 식당 가서 밥 먹고 소화됐다고 환불해달라는 거랑 뭐가 다르지?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촌철살인. 그렇죠. 딱이야, 딱. 비슷한 또 댓글이 예, 있었어요. 예. LEJ님께서는요. 서점에서 책 사다 읽고 반품하는 거나 똑같네. 나는 이게 밥은 민감한데 책은 잘 안 읽어서 그런지 발음이 안 되네. 자기 고백까지. JBK4 땡땡님께서는요. 아, 솔직히 해야죠. 축하해야 할 날에 꼭 그렇게 해야겠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아니, 그리고 졸업 시즌 돼가지고 그 알바로 하는 그렇죠.
사람들도 많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했어요. 아유, 네. 참. LCWH님께서는요, 학교 근처 꽃가게들은요, 졸업식 시즌을 대비해서 생화 말고 조화로 대여 서비스를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아이디어도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는 우리가 해야 될 장사들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피오. 그냥 같이 한번 할까요? 왜 이래요? 오늘은 또 왜 같이 하자 그래요? 평소에 그렇게 안 하자 그러더니. 돈이 된다고 하길래. 아이고, 2월 한 달이거든요. 방송 열심히 하세요. 네. POSS 땡땡님께서는요. 네. 꽃다발 가격도 비싸지만 얌체족들 하는 짓도 너무하다. 네.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 선은 지키면서 삽시다. 아무래도 그렇죠. 너무 심하고. 상식은 지켜야죠. 그럼요. 네. 이게 정말 딱 맞잖아요. 밥 먹고 소화됐다고 환불해달라는 거. 아우, 나 이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아, 다음은 태국에서 온 소식인데요. 네. 태국의 이제 해변 관광지 끄라비섬 뭐 이런데 안 가보셨죠? 알고 있고요. 솔직히 네.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지역에 프라낭 동굴이라는 게 있대요. 예. 그 절벽으로 확 둘러싸여 해서 그러니까 왜 무슨 여행 프로그램 보면 이게 막 상상이 되잖아요. 막 군데군데 커다란 나무가 서 있고 막 이래서요. 네. 물놀이를 하다가 그늘에서 쉴 수 있고 막 오. 이렇게 설명하면 막 저는 상상이 되는데 김종배 씨는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못 가봤어. 들어가고 그래. 있죠? 못 가봤어. 그래. 가세요, 네. 이번엔 네. 좀. 네. 정말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요. 그런데 이 해변의 암벽이 전 세계 관광객들의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별짓 다 해. 별짓, 그러니까요. 진짜. 아유, 네.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끄라비 지역 주민들은요. 해변 암벽이 관광객들의 낙서로 뒤덮였다면서요. 네. 당국의 대응과 단속을 촉구하고 관광객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동굴과 해안 절벽을 더럽힌 낙서에서는요. 전 세계의 다양한 문자가 발견됐는데요. 영어와 중국어는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네. 또 아니나 다를까 한글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우 부끄러워라 진짜. 앞서 2016년 태국 그 시밀란군도 인근 바닷속 대형 뇌산호에서는요. 네. 날카로운 물체로 표면을 긁어서 새긴 아주 선명한 박영숙이란 글자가 발견돼서 비난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바로 이 꼴불견이 낙서는데 자기 이름 써놓는 인간들. 네. 그럼 그다음에 가서 뭐 김종배 이렇게 써. 그거보다 더 심한 꼴불견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또? 종배, 하트, 광기 이런 식으로 왜 날로 진짜 너무 진짜 비유가 진짜. 별로 적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요. 아무튼 이런 꼴불견. 그래요. 뭐야, 왜 그게. 그런 데 가서 하냐고. 그러니까. 아유 오늘 우리 참 죽이 척척 많네. 원래 이런 컨셉 그러니까 아닌데.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 정말. 이상하네 진짜. 네. 이 나땡땡님께서는요. 네. 박영숙 씨 당신은 누가 낙서했는지 알고 있지?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네. 까땡땡님께서는요. 진짜 왜 저러는 거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건 이해가 안 된다는 네. 뜻이에요. 네. 길땡님께서는요. 어딜 가도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있습니다. 네. PB땡땡님께서는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이기주의자들이 여행 가서 하는 행동들 네. 많죠. 이 땡땡님께서는요. 낙서는 원시 시대부터 존재해온 것. 하지만 나는 원시인이 아니기에 하지 않았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모 땡땡님께서는요. 하지만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지나서 벽화처럼 유물이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우, 제가 볼 땐 진짜. 낙서의 순기능을 제가 경험한 건 그 5공화국 시절에 네. 화장실 낙서는 시국을 통탄하고 잘못된 정치인들을 맹렬히 비판하는 진정성이 담긴 낙서가 있었어요. 정말 김종배 씨는 진정한 시사통이에요. 모든 게 다 시사로 가 그냥. 네. 아우 정말 끝내겠습니다. 모든 게 다큐화되고 진짜. 자광기 대표였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7시 6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 현안으로 불거지고 있는 통상 문제 여야 의원 입장 차례로 들어보고요. 또 GM 사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국과 미국 간에 또 하나의 현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통상 문제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이어서 이번에는 철강에까지 관세 폭탄을 매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소식 계속 전해지고 있죠. 근데 한국을 표적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함께 따라붙고 있는데요. 이걸 놓고 국내 정치권은 또 논란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볼 텐데요. 해당 상임위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하죠.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칠승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그냥 거두절미하고요. 예. 왜 한국을 계속 이렇게 때리는 걸까요, 미국은? 한국만 때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 이제 선거운동 할 때부터 네. 뭐 미국을 또다시 강하게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네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건 이미 뭐 전 세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했죠. 그렇죠. 예. 이제 다 예견됐던 일이고 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일반적 분석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집권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게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인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난관에 봉착하니까 한미 FTA 개정 협상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중국을 때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먼저 한국을 때리면서 우회적으로 중국을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원론으로 보면요. 네네. 미국의 로스 상무장관이 언론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4가지 요인으로 이번 이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예예. 여기 보면 이제 첫째는 대미 수출의 증가율, 그다음에 설비 증가율, 네. 그리고 또 대미 수출 품목의 특성, 그다음에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네네. 이 4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보면은 대미 3대 수출국이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제 또 최대 수입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조합을 해서 보면 네.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이유가 이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이제 한번 이제 유출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예. 이번에 적용된 게 이게 지금 무역확장법 232조라고 하는 게 네. 사실 1962년에 제정돼서 사실 그동안에 거의 사문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예예. 그런데 노골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들고 오면서 이제 이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명분으로 들고 온 건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철강 부분이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한국을 때리는 건 아니다. 지금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일각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제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긴장 국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안보 문제. 예. 여기서 결국은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공조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점에서 약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 틈을 비집고 통상 문제에서 실익을 지금 챙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있겠죠. 예,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오늘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온 이렇게 뭐 이게 논평 같은 걸 보니까 네. 이제 현 정부의 정책이 좀 친북적이다. 그래서 예. 미국이 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좀 야멸차게 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제 이런 이제 취지의 주장을 하셨던데. 네. 그것도 이제 내용이 안 맞는 게요. 네. 2016년에 박근혜 정권일 때. 네. 그때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예. 산정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런 정치 외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섞어서 음모론을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펼칠 수는 있겠지만. 예. 철저하게 이거는 경제적이고 산업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고 그렇게 해야 또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최근에 연이은 미국의 경제 보복 이건 친북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서 강경 대응한다고 해서 이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그 요지의 글을 올렸는데 이거에 대한 반박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대북 정책을 바꾸면은 미국이 네. 철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고관세 부과를 네네. 뭐 해제할 것이다. 그럼 그런 주장인데 엎어서 보면요. 네네. 뭐 그거는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그 청와대 같은 경우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게 통상은 통상이고 안보는 안보다. 그러니까 분리 대응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분명히 밝혔고 사실은 그게 원칙적으로 맞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회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네. 기본적으로 이 현상을 보는 시각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뭐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 거의 경제적인 문제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본다면 네. 당연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과 FTA라는 것을 그 협정을 해서 그 협정에 맞게 무역 행위를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으면 WTO라고 하는 그 국제기구에다가 제소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국제적인 규범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FTA를 위반하는 뭐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 같은 것을 만약에 미국이 우리한테 해온다면 네. 그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해 나가는 거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이제 그 통상은 통상 그 자체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르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철강 그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른바 호혜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조세제도까지 언급을 했는데 그건 내정 문제인데 여기까지 언급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행동화된다면 그건 한미 FTA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네. 우리가 한미 FTA를 이제 이번에 이제 협상 중이잖아요. 네네. 저는 뭐 오히려 한미 FTA를 협상 중이라고 하는 이 미묘한 상황이 예. 미국이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뭐 물론 이것도 경제적 관점이잖아요. 네네. 이제 한미 FTA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근데 그 당당하게라고 하는 거에 구체적인 방법론이 뭔지를 좀 여쭤볼게요.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에서 이제 우리 김현정 법무장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의 이익을 해치는 수준으로까지 네. FTA를 개정해야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FTA를 그럼 포기할 수도 있느냐? 네. 뭐 아주 뭐 다 차 떼고 포떼면 그렇게 이야기가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뭐 FTA를 뭐 끝까지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도?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FTA라고 하는 걸로 네. 경제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엄청난 그 이제 규모의 교역량 그리고 많은 사회 부분들이 얽혀 있는데 그렇게 뭐 서로 기싸움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그 질문 드릴게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11월에 중간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성적표를 미국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한국이 그 타깃이 되고 있다. 이런 그 분석도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아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정부는 뭐 WTO에 제소한다 이런 거는 사실 몇 년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현실적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네. WTO. 그렇지만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정하고 있는 부당한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분쟁 해결 절차이기 때문에 그게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 이제 패소국 같은 경우에 WTO의 그 판정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이제 승소국이 상대국의 그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에는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하고는 좀 틀려가지고 승소하면 즉시 관세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가장 그래도 실효성이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이었고요. 자, 이번엔 자유한국당으로 갑니다. 이채익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이채익 의원입니다. 네네. 먼저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미국의 통상 압박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 정책 탓이다. 이런 요지의 글을 올렸는데요.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뭐 저는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개연성 있는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네. 친북 친중 외교 네. 또 솔림 외교를 하고 있고 음흠. 또 한미 간의 우방 혈맹 네. 안보 동맹 뭐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 차원에서 경제 보복이 시작되지 않나 하는 네. 이 부분을 우리는 떨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중 행보에 대한 불만 때문에 통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자 그러면 통상 압박을 가하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중 행보가 바뀌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문재인 정부에게 좀 고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 통상과 안보를 분리할 수 없다. 통상과 안보는 네.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네.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네. 한미 간의 외교 통상이 복원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빅터 차 주한미 대사도 아그네명까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 임명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리프트 전 대사가 떠난 이후 1년 동안 지금 현재 주한미 대사 대리 체제가 지금 그렇죠. 계속되고 네. 있잖아요. 네네. 이것은 벌써 외교 통상 라인의 부재고 오늘의 이러한 통상 압박의 원인 행위가 네.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전부터 그럼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던 권칠승 의원은 네. 이게 지금 통상 문제하고 안보 문제가 이게 그 연결이 된 게 아니라고 하는 반증 사례로 어떤 걸 제시를 하셨냐면 네. 2016년에 그러니까 2016년은 박근혜 정권 때인데 이때 미국에서도 철강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매긴 적이 있다. 그럼 이게 안보 문제 때문이었느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여당 입장에서 또 그렇게 네. 아전 인수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예. 이 부분이 벌써 네. 이 세탁기하고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네. 연이어서 지금 53%의 관세 폭탄을 그어도 이 미국 정부가 12개 철강 수입국에 그 유일하게 네. 12개국 안에 이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래요? 이거는 진짜 이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봐야지. 네. 통상과 안보는 별개다. 그리고 이거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현실을 매우 낙관적으로 네.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네. 또 대통령께서도 그 발언이 네. 사실을 좀 너무 과했다. 어떤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불합리한 보호무역 결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예. 하는 이 워딩 자체도 네. 상당히 그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시점에서 외교 라인 네. 전면적으로 좀 교체가 되고 네. 이제 이 외교 통상 부분도 컨트롤 타워가 빨리 좀 구성이 돼서 외교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네.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같은 경우는 컨트롤 타워가 있잖아요. 통상교섭 본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근데 사실 이 통상교섭본부도 이 통상 부분이 또 네. 옛날은 또 외교부에 갔다 이리 왔다가 또 이번에 네. 또 통상교섭본부가 네. 김현종 체제가 됐는데 네. 아직도 그 조직이 상당히 불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사실 작년에 네. 김현종 본부장이 국회에 와서 이 한미 FTA에 문제 없다. 네. 또 세이프가드 없다. 이렇게 단언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과 몇 달 전과 지금이
확연하게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이 이제 공약 또 자기들만의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좀 귀를 좀 열고 특히 이 한미 이 동맹 혈맹 부분을 새롭게 좀 재정립하고 네. 복원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중간 정리를 하자면 이 불거진 통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외교 라인 개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미 동맹 관계를 복원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지금 하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이제 네. 한미 간에 네. 주한 미국 대사가 1년 넘게 이렇게 대리 체제로 네.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리고 이 지난번에 저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도 우리 정부에서 아그레만까지 다 동의했던 사항이 지어졌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요. 있지만은 예. 근본적으로 우리 한미 간의 외교 라인의 균열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데 이것저것 떠나서 그래 외교 라인을 개편을 해서 한미 그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그 미국의 공조를 더 강화한다고 한번 가정을 하면. 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을 그대로 따라가면 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더 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그냥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 그 너무 지금 심각한 지금 안보 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복원돼야 근본적으로 이 경제 통상 문제도 한 테이블에서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조금 전에 그 권칠성 의원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 한미 FTA 폐기까지도 가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시던데, 정말 그 우리 정부 여당으로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근데 권칠성 의원 본인의 의견은 그건 아니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제 김현종 본부장이 국회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 발언 자체가 바로 한미 간의 그 안보 또 통상 또 호혜적인 여러 가지 정책에 금이 갈 수 있는 발언이다. 해서 그런 부분은 제 발언 자체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한미 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럼 불거진 통상 문제로 한정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뭐 그 관세 매기고 하겠다라는 게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당하죠.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그래서 저는 이 외교와 통상 절대 분리할 수 없기에 트럼프 시대에 맞는 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하고 우방국과 외교 관계가 정상적으로 복원돼야 된다. 그리고 통상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외교 통상 라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좀 선제적으로 이 한미 이 통상 마찰에 대해서 통상 압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오픈하고 또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또 기업들이 겪고 있는 피해들을 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제일 처음에는 세탁기와 태양광 나왔다. 지금 이제 철강 나왔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또 일부에서는 자동차까지 지금 덜먹거리잖아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 지금 이제 경제가 거의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본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인식을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는 분리 대응한다 하지만 그게 꿈 같은 얘기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솔직해져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제 정책적 어떤 변화 부분을 이제 정권을 잡았고 이제 집권 여당이 아닙니까? 그러면 책임 있는 그런 정책 정당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우리 제1야당의 주문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는 새로운 방법,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설 연휴 직전에 한국 GM의 군산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이 전해져서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는 와중에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부평과 창원 공장에는 신차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사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한 분 연결해서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일단 그냥 GM 사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성격 어떻게 규정하세요, 대표님은? GM 사태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태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잘못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네, 그러니까 GM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는 회사예요. 네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의 시장의 매력도와 그 생산 기지의 그 생산성을 갖다 감안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플랜을 해서 자동차 산업은 대개는 보통 3년 정도 미리 준비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한 5년 전부터 일이 돌아가는 데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GM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네들의 생산 기지의 합리화 그 판매 시장을 갖다 축소하는 중입니다. 네. 그 수순에서 이제 한국까지 말하자면 바둑으로 치면 급한 불 손으로 지금 하나씩 끄고 있는 중에 한국까지 온 것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대표님은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전형적인 구조조정의 한 과정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군산공장 이 폐쇄 결정을 번복을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 그건요 당연히 없죠. 네. 그래요. 그러면 자, 그럼 GM 입장에서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결정은 경영의 논리로 본다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겁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게, 그또 표현도 좀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네. 네네. 자기네들이 알아서 합리적으로 오랫동안 숙고해서 내린 결정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업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한국의 군산이 됐든 아니면 전체가 됐든 간에 구조조정이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 본사에서 이제 한국 GM에 그 고율의 이자를 징수를 했고, 그다음 부품도 너무나 비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먹튀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제 아무 말 대잔치 중에 하나의 그 패턴인데, 예.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기본적으로 한국 GM은 GM이 거의 한 78%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뭐 이익을 어디서 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회사 내부의 그 경영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것이 뭐 이전 가격, 그러니까 어디 자기 그 A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B회라는 자회사로 넘기는 가격에서 네. 뭐 세금 같은 걸 생각을 해가지고 만약에 무슨 뭐 비용 가격을 좀 높게 나하고 낮게 하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국세청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예.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이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GM이 뭐 대단하게 무슨 세금을 얼마나 뭐 줄였을까 생각해보면 뭐 GM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2009년에 그 사람들이 대규모 한번 도산을 했었고. 네. 하는 과정에서 GM은 현재로도 경상이익으로는 거의 적자에 가까운 회사거든요. 아, 예. 네, 그런 면에서는 뭐 미국에 조금 더 이익이 나는 방식으로 자기네들이 회계 처리를 조금 했을지는 모르지만 예. 그것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전혀 핵심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이 말 그대로 GM이라고 하는 회사 내부의 문제로 성격 규정을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제 혜택을 달라든지 뭐 5천억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달라라든지 이런 요구를 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거는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고용을 생각해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뭐 미국의 오스틴에 뭐 투자를 할 때 그 네. 자기네들이 뭐 세금을 감면하다든가 하는 걸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이 있는지 한번 떠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아, 떠보기. 네, 떠보는 거고 그다음에는 해준다고 하면 예. 어디다가 생산을 더 몰아줄 건지에 대한 계산을 하는 데서 변화가 있는 것이고. 예. 그거 안 해준다고 하면 뭐 그러면은 그 상황 하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맞는 결정을 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갖고 또 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자꾸 이렇게 그 윤리 뭐 옳고 그리고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몰고 가기 시작하면 얘기가 굉장히 쓸데없어져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표님께서 떠보기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럼 이 질문 좀 마저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떠보기라는 게 타진이라는 뜻이에요. 타진. 네. 타진 알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는 그 시각이 있냐면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는 지역 경제, 고용 문제라고 하는 게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시점에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내림으로써 결국은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을 움직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작년 가을에 한국에 이제 수순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요거 발표하는 걸 보고선 이거는 결국은 5월 말에 이제 군산공장 폐쇄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3월 달에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연간 말하자면 차량 배정 결정을 해야 되는 타임이고. 네네. 그걸 GM이 아마 이 과정을 결정할 때 타이밍을에 대해서 국내 여러 가지 뭐 그게 무슨 기면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고위 관료부터 정치권 인사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의를 받고 타이밍을 정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는 분명히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선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를 할 때 엄청나게 복잡한 조건이 있어요. 어렵고 까다롭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리해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아마 타이밍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말씀이세요? 조금만 풀어주세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뭐 매년 동안 적자가 났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으로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그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한 그 해석이 또 그 법원이 또 말하자면 약간 럭비 공부처럼 이렇게 저렇게 튀거든요. 그런 것 근데 이제 본인들이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또 무슨 식으로 또 법을 다 자기 식으로 멋대로 할지를 모르는 그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 법적인 단도리를 갖다 단단히 하는 데까지도 아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이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세 가지 고려가 다 같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상당히 군산 공장이 어려웠는데도 계속 했던 것도 결국은 해고 회피 노력, 우리는 이만큼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의 증자로 내세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해고까지는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안 받아들여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논리를 펴기 위한 사전 절차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GM 본사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결코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해서 해요. 그렇군요. 자, 이건 어떻게 보세요? GM 본사는 정상화를 위해서 3조 원 증자 필요하고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더불어민주당 그 홍영표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GM이 투자 의지를 밝힌다면 우리 측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데 자꾸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집권 여당의 의원이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신데 그래도 그러니까 일정하게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회가 권한이 없어요. 그럼 이거 전적으로 정부 행정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판단해야 되죠.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해야 되지. 자기가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책임지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좋은 소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정당이 이른바 태스크포스를 꾸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치적인 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할 만큼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그렇죠. 위한 네. 그냥 정치 이벤트 수준을 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차원에서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놔두고 그냥 구조조정이 이러니까 그냥 그 가게 놔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부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부가 들어간 만약에 재정 지원을 갖다 하기로 한다면 그 재정 지원에 대비해서 네네. 저희들이 얻는 그 고용 유지 효과에 대한 그것을 저울질을 해야 될 것이고. 예예. 두 번째로는 그것이 단순하게 지금에 있는 GM 코리아와 관계사의 고용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만 보면 안 되고. 예예. 궁극적으로는 아마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분들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글로벌 소싱을 하는 부품 회사로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한다든가 예예. 좀 더 말하자면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지향적인 그러한 지원책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하고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일정 기간의 직업 일자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사실은 버리는 돈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안 하시는데 네. GM이 내온 그 타임을 보시면 네. 공교로운 것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얘기를 한 것. 두 번째로는 호주의 경우에 작년에 그 조립 공장을 문을 닫을 때 3월 달에 발표를 해서 6개월 후에 문을 닫았거든요. 예예. 이번에는 한국이 짧아요. 그렇죠. 2월 달에 발표해서 5월 말이니까. 그렇죠. 예. 세 번째로는 정부한테 얘기를 하기를 지원 대책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얘기를 해달라는 말을 했는데 2월 초에 한 거예요. 오호. 이건 거의 불가능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통과 의례네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단순하게 2월 초에 이번에 말한 것이 정말은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분명히 정부한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의사를 밝혔을 거예요. 그래요? 정부는 공식적으로 통보를 못 받았다는 말을 하지만 그러면 비공식적인 통보는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나서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고. 네, GM으로서는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전혀 무슨 뭐가 진전이 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GM으로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그 마지막 공을 던진 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합리적으로 좋은 정책 타협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불가능하거든요. 2월 말까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대표님은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지금까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참 단순히 경영의 논리만으로 보기 힘든 게 바로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분 저희가 따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0년 전에 있었던 쌍용차 사태 다들 기억을 하시죠? 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이분들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이창근 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기획실장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실장님. 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 GM 문제. 일단 같은 자동차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예. 일단 착잡하고 네. 답답하기도 하고요.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GM 한국이 대우에서 이름을 바꾼 회사잖아요. 그렇죠. 2001년도에 대우가 부도나면서 1,750명 그 당시 네네. 대규모 정리가 발생했던 사업장인데 17년 만이란 말이죠. 그렇죠. 다시 위기가 왔고 이게 진짜 GM에 지금 다니고 있는 분들의 운명이라고 하면 참 고약한 거 아닌가. 네.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좀 고용 문제, 노동 문제로만 좀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런저런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자, 그렇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쌍용차 사태와 같은 그런 어떤 엄청난 힘든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도.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게 이렇게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 의견들 네. 쭉 들어봤는데 네. 지금 뭐 소위 지금 먹튀 아니냐 관련해서도 그냥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네. 보면 네. 근데 사실은 앞서 많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GM 한국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정리해고 수순으로 보기에는 좀 뭔가 미심적인 구석이 많다는 거거든요. 네네. 특히나 앞서 말씀 나눴던 부분들은 빼고서라도 연구개발비가 지금 과도하게 많다. 6천억 지금 연 6천억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연구개발비로 투자된 돈에 대해서는 결과물이 없는 거죠. 신차가 없는 거고. 네네. 그리고 GM 한국에서 연구개발한 어떤 성과들이 글로벌 GM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노조가 요구하고 있고 정부 여당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GM 한국 회계장부를 일단 열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 사실은 산업은행이 관계자가 어저께인가요? 지금 별 혐의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사도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내뱉는 말들은 굉장히 위험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국세청이라든지 산업은행이라든지 산업은행 17% 지금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이사 추천권이 3명이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권한이 있다. 지금까지 일을 안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곳들이 움직여주는 것이 일단은 우선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군산 고용위기 지역 그리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후에 이제 전해졌는데 사실은 이거는 뭐 긴급 생계 지원이나 뭐 재교육 수준으로 한정이 되는 지원인 거죠? 정부 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저희도 2009년 당시에 고용개발 촉진지구 이런 형태로 지금 됐었는데 실제로 해고자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뭐 중소사업장들도 여기에 사실은 취업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보면 또 나이가 안 맞아요. 아, 그렇죠.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30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쪽 평택 지역에 그때 평택 시청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으로 발표하고 돈이 얼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돈이 해고 당사자들에게 지원된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좀 궁금한 게 쌍용차 해고 노동자 실장님은 복직하셨나요? 예, 복직했습니다. 아유, 축하드리고요. 아직도 복직 안 되신 분들이 남아 계시죠? 예, 130명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거 풀기 위해서 오늘 실무 교섭을 좀 했고요. 아마 금요일쯤에 다시 한번 할 것 같은데 조만간 좀 좋은 소식으로. 그러게요. 저희 좀 지부장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좀 초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산공장이 제2의 쌍용차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근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이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안팎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평창인데요. 한겨레 신문 김동훈 스포츠부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쇼트랙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오늘 금메달 소식이 들려올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8시 29분인데요. 네. 쇼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 여자 계주는 사실 쇼트랙 대표팀이 금메달을 가장 자신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올림픽에서 역대 7번 중에 5번을 우리가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또 뭐 예선에서도 우리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서 또 기적의 역전 레이스를 펼쳤잖아요. 그 경기 보고 정말 감탄. 더 이상 형용사를 못 찾겠던 대단하다라는 얘기밖에 못 하더라고요. 올림픽 신기록까지 그때 세웠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강력한 라이벌이 중국이거든요. 바로
뒷조에서 뛰었는데 우리가 세웠던 올림픽 신기록을 바로 또 중국이 경신을 했는데요. 역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25번의 레이스에서 중국이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요. 13번 우승을 했고요. 그런가요? 우리가 11번 우승을 하고 캐나다가 1번 우승을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 그 심판들이 굉장히 엄격해져가지고 그 중국의 이른바 나쁜 손 이 반칙을 좀 잘 잡아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선에서의 기량을 보면 뭐 압도적으로 금메달 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신 있게 예상하시죠, 그냥. 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어젯밤에 열렸던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었고 청와대 국민청원 벌써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오늘 그 기자회견 있지 않았었습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이 좀 설명을 드리면은 어제 그 여자 팀 추월 경기 3명이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뛰는 종목인데 그 중에서 2명이 앞서가고 맨 뒤에 노선영 선수가 좀 한참 뒤쳐져가지고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팀워크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 하필이면 경기 끝나고 방송사 인터뷰에서 그러게요. 노선영 선수는 안 나오고 나머지 2 선수만 참가를 했잖아요. 여기서 좀 그 김보름 선수의 발언이 그 팀 추월은 3선수 중에 마지막에 들어오는 선수 기록으로 이제 순위를 매긴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셋이 다 뭉쳤으면은 4강에 갈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 발언이 좀 네티즌들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그랬죠.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백철기 감독하고 김보름 선수가 나왔고요. 노선영 선수는 나오질 않았어요. 감기 몸살 때문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게 그 백 감독의 설명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 백 감독이 좀 해명되지 않은 해명 기자회견이었는데 노선영 선수가 맨 뒤에 달리는 게 사실은 노선영 선수가 제시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팀추월이라는 건 6바퀴를 도는 동안에 2바퀴씩 선두가 바뀝니다. 맨 앞에 뛰는 선수가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로 뛰던 선수가 그 다음에 2번째, 다음에 뒤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3 선수가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노선영 선수가 맨 뒤에 가는 거는 본인이 자청한 거다. 이렇게 이 백 감독이 이제 그 감독인데 선수의 어떤 작전을 따랐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었고요. 김보름 선수도 이 어제 사실 끝나고 나서 노선영 선수하고 뭐 얘기도 안 했고 뭐 그냥 숙소에 혼자 돌아와 버렸대요. 이런 것도 사실 계속 제시되는 게 노선영 선수의 어떤 따돌림 의혹인데 백철기 감독은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하겠다면서 자리를 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해명되지 않은 해명 기자회견이 돼버렸고요. 뭐 의혹만 증폭시키는 그런 회견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뭐 선수들은 지금 또 경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당장 7, 8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선수가 또 다시 뭉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좀 차분해지고 일단 선수들의 경기 좀 지켜봤으면 하는 그런 좀 소망도 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오늘 마지막 경기를 가졌는데 그 머리 감독이 눈물을 흘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7, 8위 순위 결정전 오늘 6대1로 지긴 했는데요. 뭐 골키퍼 골리를 또 후보 선수를 기용하면서 골고루 다 뛰게 했고요. 머리 감독이 올림픽 폐막 뒤에 그 헤어져야 할 때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하면서 슬픈 굿바이가 될 것이다. 다시 기회가 된다면 또 단일팀을 맡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뭐 지긴 했지만 또 일본전에 이어서 2번째 득점도 나왔는데 그 한수진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남북한 선수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 이 관중석의 일부 팬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하기도 했겠습니다. 이게 단일팀 모습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얘기 나온 김에 이 단일팀이 남긴 역사적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토마스 바 IOC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단일팀이야말로 올림픽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미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 한 명은 이 단일팀은 노벨 평화상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단일팀의 행보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일단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때 그때 또 그 단일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파젤이라는 그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회장이 이번 단일팀 구성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4년 후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 단일팀의 어떤 그 결성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당장 4년 후에 겨울 동계 아시안 게임 우리 남북한 공동 개최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희소식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짧게 여자 컬링 대표팀 4강 진출을 확정을 지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미국한테 9대0으로 이기면서 승 1패, 남은 2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4강에 올랐는데 이게 우리 한국 컬링이 4강에 오른 게 올림픽에서 처음입니다. 오호, 예. 남자, 여자 다 통틀어서요. 예. 오늘 압도적인 기량이었는데 남은 2경기가 하위권 팀이기 때문에 이 10개 팀이 플리그를 벌이는 이 여자 컬링에서 1위로 예선을 통과한다면 23일 날 예선 4위하고 준결승을 갖게 되거든요. 예. 상당히 유리한 그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세 이어갈 거라고 이렇게 믿고요.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평창은 여기까지 진행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김동훈 스포츠부장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 미국의 통상 압박 문제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짚어봤는데요. 3659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통상 압박을 심하게 하는 미국을 동맹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6418님, 손해볼 거 다 보고 줄 거 다 주면 나중엔 더 큰 거 달라고 하는 거 모르나요? 끌려다니지 말고 정면 돌파할 땐 해야 합니다. 이런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국익이 최우선이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색다른 시선은 내일도 이슈의 핵심을 향해서 직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